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처음 맞는 주말인 오늘 설악산 국립공원에 2만여 명이 몰리는 등 가을을 즐기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버스 진입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엔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 거론되는 인물과 수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지는 사모펀드 사태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우리 해병대가 해안 상륙작전 때 쓰게 될 장갑차의 동력이 약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9년부터 신형 장갑차로 대체할 예정이지만 핵심 기술 도입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수업을 한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되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사살된 용의자는 체첸 출신의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고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유명 관광지에는 성큼한 가을 정취를 즐기는 발길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단풍철이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인파는 더 늘어날 텐데 아름답지만 긴장되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도로 갓길을 점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 첫 주말. 전국 유명 관광지와 국립공원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행락객들이 몰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엔 2만 7천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 한때 등산로 주변이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기 냄새가 틀리잖아요. 나무 냄새라든지. 여기는 공기가 좋잖아요. 옮을 거라고 봐.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어서 힘들어서 힐링 차원으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들은 대책에 구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공원 주차장에 대형 버스 진입이 제한되고 케이블카 탑승 정원도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모든 관광객을 상대로 실시간 발열 상태를 점검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야외에 나왔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산에서 내려와 뒤풀이 모임 등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나 침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고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죠. 방역 당국은 여행을 할 때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개인차를 이용해 이동하고 산행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거리 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유흥업소는 문을 여는 대신에 방역 수칙을 더 깐깐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마스크 벗고 바짝부터 춤추고 아슬아슬한 밤거리를 남영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 클럽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나서는 첫 주말을 맞아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클럽 출입구부터 내부 계단까지 젊은이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앞뒤 사람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좌우 옆 사람들과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만 있거나 아예 쓰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 쓴다고 해도 바닥에 표시된 거리두기 스티커는 무용지물. 서로 밀착해 춤을 춥니다. 새롭게 추가된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 수칙과 환기와 소독을 위한 중간 휴식 수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클럽과 비슷한 이른바 감성주점에도 가봤습니다. 휴식 시간과 테이블 거리두기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 술 마시는 스탠딩 고객들로 북적이면서 면적당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또 손님들끼리 합석을 하며 밀착해 술을 마시거나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나도 걱정되긴 한데 혼자 없어 약간 조금 있는데 어떤 거 없잖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첫 주말. 자칫 방역의 고삐가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옵티머스와 라인펀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주주였고요. 또 검찰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수사관, 지금까지는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여기다가 한 명 더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현직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먼저 공태영 기자입니다.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와 거론되는 인사와 수차례 만났다. 검찰이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목된 행정관은 여당 보좌관을 거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현직 행정관과 옵티머스 관계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행정관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정 친목 모임에 옵티머스 인사가 온 건 맞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거론된 청와대 전 현직 인사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과 대신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펀드에 1천억 원대 자금을 투자하고 대신증권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이번엔 옵티머스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큰 라임 사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실질적인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정치인뿐 아니라 검사들한테도 로비했다 주장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론된 검사들 직접 감찰하겠다는 건데 이 칼끝은 결국 윤석열 총장을 겨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 술 접대를 했고 그중 한 명이 실제 수사팀에 참가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지난 6월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감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누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 전 회장 문건에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 법무부 수장이 중대 사안이라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건에서 거론된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현직 검사와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감찰에 대해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 처음에는 여권 인사들과 연루됐다 했지만요. 이번 옥중 편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야당 정치인도 로비했다, 검사들은 짜맞추기 수사했다 주장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갑자기 검찰과 야당을 겨냥하고 나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을 운운하면서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시 검찰 수사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을 향하던 칼날은 검찰과 야당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박소윤 차장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에는 라임 사태인데요. 이게 옵티머스랑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두 사건 모두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펀드를 팔았는데 이 펀드가 부실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못한 건데요. 라임 사태는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으로 네. 옵티머스 5천억 원대보다 더 크고 피해자도 4천여 명으로 더 많습니다. 총 하면 2조 원대가 넘는 금융사기의 일종인 건데 여기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라임은 지난해 여름에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자금을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습니다. 네. 결국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조사들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김봉현 전 회장이요. 법정 진술에서 또 앞서 리포트한 옥중 입장문에서 정치인들을 거론했습니다. 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거론된 인사들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름 등이 거론됐는데 이들은 모두 라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과 야당 정치인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렇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현직 검찰 3명, 윤석열 검찰총장 등입니다. 네.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네, 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김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모두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라고 하니까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검찰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쯤에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름이 거론된 대목은 네.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네. 윤석열 보고 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언급했다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강기정 전 수석한테 돈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었다가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검찰과 여당을 겨냥하고 있을까요? 이 입장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입장문은 지난 9월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쓰고 지난 8일 법정에서는 강기정 전 수석이 이름을 댄 후에 네. 어제 검찰에 압박 의혹을 차례로 제기를 한 건데요. 본인이 의도한 대로 수사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정치권과 검찰 모두를 향해서 나를 건드리면 더 폭로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전 회장,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짜맞추기식 검찰 수사를 직접 경험해보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느닷없이 검찰개혁과 추미애 장관 사태를 거론한 겁니다. 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를 몰아갔고 검찰 비리와 야당 정치인 연루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덮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은 수사 중이다 이렇게 했고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시점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를 했다가 내놨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장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면 네. 주장만 있고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짜맞추기식 수사와 로비 관련 진술은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겠죠. 검찰 수사와 내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는 19일과 22일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국감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소윤 차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틀어막혔던 집회들도 조금씩 더 가능해졌습니다. 차벽은 사라졌고요. 서울시는 집회 제한 인원을 1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나름대로 방호복을 갖춰 입은 시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차량 10여 대가 도로에 줄지어 섰고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구호가 적힌 깃발과 스티커를 차량 곳곳에 붙입니다. 차량 시위에 앞서 참가자들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10대 넘는 차량 시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인원 기준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차량 시위는 경찰 안내에 따라 5대씩 나누어 진행됐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자택 앞을 차례로 들르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 주최 측 안내 부스에서 방호복과 방역 장비를 구매합니다. 방호복과 장갑, 페이스실드까지 완전히 착용한 참가자는 30여 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비판하는 집회를 1시간 반 정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방호복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방역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300명 집회를 신고했다 금지 통보를 받은 보수단체는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결국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인 100명보다 적은 90명으로 인원을 신고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 차벽이 잠시 사라졌지만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벽이 더 거대하고 단단해집니다. 경찰이 차벽을 대신할 강철 펜스를 제작 주문했습니다. 한 개에 4,500만 원씩 들여서요, 광장을 효율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건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안보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광장을 에워싸던 경찰버스의 차벽 대신 이른바 이동식 강철 펜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한 대당 4,500만 원을 들여 안전 펜스 트레일러를 주문 제작 중입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 SUV 차량 뒤에 달아 쉽게 옮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접어두면 길이 5.5m, 폭 2.22m, 높이 2.82m로 그리 크지 않지만 집회 현장에서 펼치면 길이 12m로 기존 펜스보다 12배 가까이 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 폐지 탓에 줄어드는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앞으로 차벽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차 자체가 주는 좀 그 위압감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동형 펜스로 바뀌면 조금 그 위압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더 효과적으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자기 발언을 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펜스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헌 시비가 있으니까 설치하기 전에 먼저 법적으로 명쾌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동식 강철 펜스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설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열한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다른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요?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을 국정홍보회장으로 활용한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니까 네. 국회한테 주어지는 헌법상 역할인데요. 예. 국감을 국정홍보회장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민주당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 양식인데요. 국감 주요 성과와 피감기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아, 국정 철학이다. 국감 예. 우수 의원이 되려면 문재인 정부 운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라. 감싸라는 거죠, 사실은. 예. 피감기관장 압박을 자제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직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피감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지 말라.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한 건데요. 네. 피감기관장들 대부분은 여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부 정책을 추켜 세우거나 피감기관장들을 엄호하는 질의가 눈에 띕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방역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는 게 놀라운데 예. 사실 여당 의원들은 다 같은 마음일까요? 국정감사를 그래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불만을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도 중요하지만 국정 홍보가 국감 목표는 아니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보좌진들이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는 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 보면 화가 난다며 네. 평가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평가를 하지 마세요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저런 목소리도 있다는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때 달라요. 앞선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품격 있는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해서 피감 기관장들을 압박하지 말라 이런 민주당의 지침이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고요. 맞습니다. 여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피감 기관장들에겐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원전 조기 폐쇄와 재정 준칙을 두고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른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적입니다. 네. 감사 저항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니네들이 계기냐? 대상이 공직자들입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저는 재정 준칙 관련되는 발언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은행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너나 잘하세요. 같은 피감기관인데도 영상 보니까 감사원장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호적인 피감기관장들한테는 또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당 대표를 지냈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선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만에 우리나라 그 주택 정책을 망쳤겠습니까?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내 편으로 정해봤습니다. 국정 운영에선 내 편보다는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내 편, 네 편.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해병대는 적의 해안에 상륙해서요,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 핵심 전력으로 상륙 장갑차가 꼽히는데요. 이게 힘이 딸리고 속도도 느리다면 군사무기로 의미가 있을까요? 이 파도가 거세면 떠내려갈 정도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 강습함에서 해병대 상륙 장갑차가 발진합니다. 물살을 가르며 적의 포격을 뚫고 무태 올라와 적 해안을 장악합니다. 전쟁이 나면 비수처럼 적진 깊숙이 침투해 교두보를 마련하는 해병대에게 상륙 장갑차는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가 거센 파도에 떠내려갈 만큼 힘이 달리고 속도도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돌격 장갑차에 비해서 해상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의 속도는 상륙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한 상륙 장갑차를 1998년부터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병력 20명, 2개 분대가 타는데 바다 위 속도가 시속 13km에 불과해 적표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미군은 내년부터 새로운 상륙 장갑차를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다양한 행태의 추가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도입 30년이 되는 2028년에는 지금 장갑차를 도태시켜야 하는 만큼 신형 장갑차 160여 대를 차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에서 시속 2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신형 장갑차를 개발해 2029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놓고 정부기관이 충돌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악천후까지 고려하면 2,000마력 엔진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해외 구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당초 계획대로 국내 기술로 개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병력 생존을 좌우할 신형 상륙 장갑차 도입이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식 제 맘대로 안 되죠. 유력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대선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아들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원입니다만 마약하면서 성관계하는 영상이 유출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뉴욕포스트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입수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메일 내용이 논란입니다. 헌터가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 브리스마 측 인사가 당신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헌터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후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압을 행사해 비리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What did he do with Burisma to deserve $183,000? Discredited. That is not true.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하며 성관계하는 영상까지 유출됐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 유세를 돌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Hunter Biden is a middleman. I'll tell you what, it's an organized crime family. 노트북 입수 경위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 가운데 크게 벌어졌던 경합 지역들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역시 대선 직전 이메일 스캔들에 발목을 잡혔던 만큼 차남을 둘러싼 논란이 바이든 후보의 발목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5년 전 이슬람 원리주의를 풍자한 프랑스 언론사가 무차별 테러를 당하자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이 언론사 풍자 만평을 수업 시간에 썼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중학교 정문 앞거리에 누군가 두고 간 꽃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학교의 역사교사인 사무엘 프티가 잔인하게 살해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 피해 교사를 참수해 살해한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체첸 출신인 18살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의 쿨한 구절을 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각 현장을 찾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Parce qu'il apprenait à des élèves la liberté d'expression, la liberté de croire et de ne pas croire. Notre compatriote a été lâchement attaqué. 피해 교사는 열흘 전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년 전 이슬람교도에 강한 반발을 가져왔던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입니다. 무함마드의 신체를 노출하고 풍자했는데 이슬람에선 무함마드를 묘사하는 것 자체를 불경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에 반발한 일부 학부모들이 이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알린 뒤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업 당시 피해 교사가 이슬람 학생들을 배려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l a tout simplement dit aux enfants musulmans sortez, j'ai pas envie que ça vous fasse mal au cœur. 5년 전 이슬람교도 2명이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도 옛 사옥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전세가 어찌나 귀한지 줄 서고 가위바위보에 제비 뽑기까지 했답니다. 초저금리, 부동산 규제, 임대차 3법 부작용까지 겹쳤습니다. 이 줄은 서지 않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정은 이렇죠. 홍 부총리가 아파트 하나를 내놨고요. 이걸 다른 데 전세 살던 사람이 삽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고 싶어도 비워줄 수 없게 됩니다. 역시 다른 전세를 못 구한 겁니다. 결국 세입자는요,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집주인인 홍 부총리, 자기가 추진한 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홍 부총리도 집 사려던 사람도 세입자입니다. 제 아무리 경제부총리라지만 지금 사는 전셋집 집주인한테 비워주면 살 집을 찾아서 또 동동거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찾다가 이 말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나도 홍남기다.
나는 누구다. 원래는 약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썼던 말.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홍남기이고 싶지 않다. 자조 섞인 호소가 됐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세 구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로 내놓은 물건도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라서 더 걱정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최대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 32평형 기준 9억 원대였던 전세는 4개월 만에 1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세가 낮게 한두 개라서 부도는 게 값이에요, 지금. 물건이 너무 귀해서 한 개 빠져나가면 또 5천 오르고. 이마저도 전세는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달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 17건 중 11건이 월세를 낀 반전세였습니다. 지난달 84제곱미터 반전세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월세는 180만 원 정도였지만 전세값 상승에 맞춰 오른 겁니다. 요새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도 나가더라고. 3억에 270에 나왔는데 그것도 나갔대. 전세난 속에 서울의 아파트 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나중에 돌려줄 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반전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나 다 올라가잖아요. 학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월세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갑자기 막 없던 것들이 막 올라가니까 다들 들어와요. 올랐다는 거 다 알고 있지. 배가 올랐으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저기까지는 다 올라가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값을 잡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우입니다. 요즘 공모주가 상장하면 첫날부터 2배까지 오른다고 따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딱히 돈 굴릴 데 없는 개인들이 공모주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인데 빅히트에서는 빗나갔습니다. BTS처럼 화려하게 상장했지만 쭉 미끄러진 겁니다. 냉정히 따져봤더니요. 처음부터 위험한 묻지마 투자였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만 58조 원을 넘게 모으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 15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청약에 실패한 개미들이 빅히트에 몰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빅히트는 코스피 입성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안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해 이틀 만에 급락했습니다. 앞서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최소 이틀은 상한가가 이어진 만큼 따상 이후에도 수익률을 기대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식도 환불이 되냐는 하소연까지 쏟아졌습니다. 이틀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 규모는 4천억 원어치. 하루 사이 30% 가까운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애초 연회기획 쌓임에도 불구하고 약 5조 원에 달하는 몸값부터 고평가됐었다고 지적합니다. 빅히트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JYP 등 엔터테인먼트 3사를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았습니다.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사업인 위버스의 가치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향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공모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여전한 상황. 전문가들은 적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되는 투자 설명서 정도는 읽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라 말들 합니다만 이제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인공지능도 창작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게 하는 뉴스를 황규락 기자가 전합니다.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왔던 창작의 세계. 이제는 사람의 연주에 맞춰 기계가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이 곡도 국악 특유의 리듬과 구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작곡한 겁니다. 장르,
그리고 스타일 저희가 다양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작곡가가 창작할 때 있어서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장소와 상황에 맞춰 어울리는 곡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조만간 인공지능의 연주에 맞춰 합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를 쳤을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그 리듬을 분석해서 어떤 리듬이구나 하고서 그 리듬을 대응해주는 멜로디를 만들어준다든가. 그 글은 인공지능이 30만 가지의 소리와 천여 개의 악기를 데이터로 분석해 스스로 학습해가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기술을 다듬고 있습니다. 장르와 분위기, 분량을 직접 선택하면 여기에 맞는 음악을 인공지능이 1분 안에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주로 게임이나 명상에 활용됩니다. 사람의 창작을 돕고 영감을 불어넣는 인공지능.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음악을 배우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국내 프로배구 리그는 오늘 개막전이었죠. 현대건설이 GX 칼텍스 접전 끝에 1위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홍국생명으로 떠난 이다영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현대건설 세터 김다희는 긴장한 탓인지 실수를 연발합니다. 반면 컵대회 우승팀 GX 칼텍스는 달랐습니다. 세터 안혜진은 안정적인 토스는 물론 서브 에이스까지 성공시키며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공격력으로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정지윤과 루소 그리고 양효진의 삼각편대가 연달아 불을 뿜으면서 2세트에 이어 3세트까지 잡아냅니다. 세트스코어 2대2. 현대건설은 마지막까지 공격력을 살려내며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개막전이고 홈 경기인 만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간절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남자 배구도 치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풀세트 접전. 정지석의 활약으로 대한항공이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모비스가 주특기인 골밑 공략과 속공으로 초반 승부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실책이 이어져 조금씩 흔들리더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리온은 이승현의 환상적인 수비로 추격을 시작했고 이대성의 슛이 연달아 터지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대성은 개인 최다인 34점을 기록했고 도움도 9개나 곁들이며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개최장에 나선 정찬성과 오르테가. 긴 머리를 휘날리던 오르테가가 삭발한 채 저울에 올랐고 정찬성은 가혹한 감량으로 몰라볼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내일 맞대결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프로야구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볼보이, 배트걸, 장내 아나운서, 김태욱의 스포츠 현장 속으로 그 3인방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로 올 시즌 프로야구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그럼에도 묵묵히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볼보이입니다. 파울볼이 날아오면 멋지게 잡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피하기도 합니다. 피하다가 얼떨결에 공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생기는 일들은 대부분 볼보이가 처리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기 중간중간 선수들과 공을 주고받는 볼보이. 지금 최지훈 선수랑 캐치볼 왜 한 거예요? 선수들 몸 풀어주려면은 저희가 도와줘야 돼가지고. 팔에 어느 정도 이제 열을 올려놓고 이제 수비 이닝에 들어가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상도 안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인공은 배트걸인데요. 이곳이 바로 배트걸이 있는 곳인데요. 경기 내내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무전기도 전달하고 로진백도 가져다 줍니다. 많이. 진짜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없어졌어? 어디 갔어? 심판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체크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을 서로 눈 마주치고 하는 거죠. 저희 공 개수까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무대 뒤에서 흥을 끌어올리고 선수를 호명하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4번 타자 1루수 강백호. 잘했어요. 너무 떨려. 아니, 처음에 잘했어. 아니, 선수들도 약간 흠칫 놀라는 것 같아서 안 듣던 목소리가 나오니까.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럼요.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의 호명 후 10초 안에 타석에 서지 않으면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요즘엔 야구장에 오지 못하는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입니다. 알게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인방. 이들의 숨은 노력으로 팬들의 즐거움은 커집니다. 스포츠 현장 속으로 김태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지표면의 열기가 방출되는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파주는 3도, 철원은 1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또 남부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날이 맑아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